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꿈의 5,000피 카운트다운. 현대차 시총 1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코스피 사상 처음으로 4,900을 넘었습니다. 꿈의 5,000피까지는 이제 96포인트만 남겨둔 상태다라는 거죠. 반도체 강세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가 이 상승을 올렸다. 그러다 보니까 12거래일 연속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시죠. 잠시 뒤 9시에 이제 장이 열리면 오늘 과연 꿈의 5,000피를 넘을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올 성장률 한국 1.9%, 미국 2.4%, 4년째 역전 상황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주식 장은 이렇게 좋은데 그런데 올해 성장률 전망은 썩 밝지 못하다라는 게 지금 중앙일보의 일면입니다. 지금 한국은 1.9%의 성장률이다. 어디의 전망이냐? IMF의 발표입니다. 지금 국제통화기금 올해 성장률 전망 한국은 1.9 그리고 세계 전망은 3.3이다라는 거죠. 미국은 몇이냐? 미국은 2.4. 세계적인 3.3, 미국은 2.4, 한국은 근데 1.9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도 썩 전망이 좋지 않다. 물론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땐 작년 10월보다는 0.1%포인트 오른 수치이긴 합니다. 1.8에서 1.9로 오르긴 했지만 하지만 문제는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자꾸 커지고 있다는 게 좀 문제 아니냐라는 다소 뼈아픈 기사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증인 석도 못 선 채 이해운 청문회 파행. 네. 어제 오전 10시에 열린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른바 이해운 청문회는 열렸지만 이해운은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라고 하면서 이 청문회를 열긴 열었지만 열자마자 바로 정회를 하고 사실상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건데 이해운 후보자 밤까지 기다렸지만 결국 청문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귀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럼 열릴 것이냐? 오늘이 청문보고서 채택 마지막 시한인데 오늘 관련 열릴 것이냐?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제명 피할 길 없어 김병기 일주일 만에 결국 탈당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명 결정을 받았죠. 그런데 재심 신청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김병기 의원. 근데 어제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은 신청하지 않겠다. 다만 이 의총을 통해서 제명되는 건 내가 좀 너무하니 최고위에서 그냥 이 당대표 직권으로 이 최고위에서 결정해서 그냥 비상징계로 날 제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고 약 한 3시간 뒤에 결국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내 발로 못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왜 결국 자기 발로 나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거죠.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대한에 온 대한 오늘 아침 영하 17도다라는 거죠. 추워도 정말 추운 날입니다. 네. 오늘이 24절기 중에 대한이죠. 그런데 뭐 가장 춥다는 대한이긴 합니다만 또 속담 중엔 소한에 언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한이 더 춥고 오히려 대한은 좀 풀린다라는 건데 오늘 대한은 진짜 대한이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번 주 전국 최저 기온 오늘 영하 17이죠. 내일 17, 이 목요일 영하 19도. 이번 주 내내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최고 따뜻하게 아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네. 밝게 웃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옆에 누구지?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입니다. 이 지금 멜로니 총리 이 정상회담차 지금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정상회담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이재명 대통령이 뭘 줬느냐? 바로 이거 지금 삼성전자의 Z 플립을 선물로 줬는데 받자마자 자 치즈 셀카를 찍었다라는 거죠. 영상으로 같이 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한테 받은 이 샤오미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정상간 선물의 트렌드가 휴대전화인 건가? 여기 이제 선물 받고 받은 즉시 셀카 인증이 요게 또 대세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살짝 좀 듭니다. 눈에 띄는 건 방금 보셨나요? 이 블랙핑크 응원봉이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멜로니 총리 옆에 아마도 딸인 것 같아요. 딸이 지금 같이 이번에 입국을 했는데 이 블랙핑크 응원봉을 들고 왔다. 딸 블랙핑크 팬이다라는 걸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공개적으로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이게 문화, 산업의 힘이 또 이렇게 크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반명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기사 보시죠. 이 대통령 정청래 대표한테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고 직접 물어봤다는 거죠. 어디서? 바로 어제. 지금 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새롭게 좀 꾸려졌죠, 민주당. 민주당의 새 지도부와 함께 어제 이재명 대통령 만찬을 함께 했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기서 만나서 정청래 대표한테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가 사실 중요하죠.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또 친청입니다. 여기서 청도 정청래의 청이 아니라 친청와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파한대소 했습니다. 라는 게 박수현 대변인의 전언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일단 해피엔딩이에요. 파한대소로 지금 끝났습니다. 그런데 신현영 의원님, 이거 뼈 있는 겁니까? 순살인 겁니까? 어제 그 발언에서 보면은 실제로 친명, 반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서 우리를 갈라치게 하려는 그런 보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반명이세요? 라고 네.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정청래 당대표도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통합의 길을 가고 있고 당청 관계에서의 소통에 문제가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얘기하기 위한 사실 확인을 위한 의도적인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은 사실은 어제 당무위를 통과한 1인 1표제, 우리 민주당에서의 그런 지선을 앞두고의 룰 개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검찰 개혁의 정부 안에 대해서 당이 지금 이거 문제 있다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공청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그리고 당이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파열음의 가능성들이 일부 보도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대통령과 당대표로서의 일부 의견이 다르다면 서로 보완하고 수정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마치 우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면을 확인시켜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나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 일부러 그런 얘기가 세간에 있으니까 일부러 꺼내서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임팩트 있게 좀 설명을 한 거라고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인 건데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물어보고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부터 좀 볼게요. 네. 요즘 반명 명청인 이런 말들이 있는데 라는 게 있죠. 그래요. 이거 준비가 좀 살짝 안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요즘 반명이니 명청이니 이런 말들이 우리 싸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바로 잡혀야 합니다. 친청 반청은 내가 이해를 하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대통령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참 고마운 분입니다. 힘든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당무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었던 걸 생각하면 저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지금 서로 오간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 반명, 명청 이런 거 우리 싸움 시키려고 갈라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알죠? 다 아닌 거 알죠?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정청래 대표도 참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고마운 분입니다. 제가 참 비교해서 좀 부족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좀 오간 상황에서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라는 건데 유이동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샤오미 폰을 받고 통신 보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 상황과 살짝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유 의원님은 이건 순살이다, 뼈다.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뉴스를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샤오미 폰 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식의 유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유머로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하. 어제 그 만찬 자리가 새로운 지도부를 모셔서 청와대에서 저녁을 내는 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는 과정이 선거 과정에서 친명, 친청, 반명, 반청 뭐 이렇게 아주 치열하게 갈려서 그 경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현재에 실제 하고 있는 민주당 내의 상황이고 저는 이제 바야흐로 민주당 집권 여당의 정치 투쟁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 세력을 최대한 확장하려고 하는 그룹들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된 거고 그 시작이 1인 1표제라는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1인 1표제를 둘러싼 최근에 민주당 내 지도부들 간의 설전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뭐 지금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말씀은 이게 사실 명청 갈등에 대해서 이 발언으로 오히려 이제 이게 진짜 시작이다라는 어떤 개막의 이 한마디였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게 뼈가 있는 얘기였는지 100% 순도 100% 농담이었는지는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죠. 본인만 알 수 있는데 다만 어제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제 최고위에서 이 굉장히 날선 말들이 오갔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1인 1표제는 헌법상, 당헌상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주당은 당원들의 요구에 따르는 당원 주권 정당으로 즉시 곧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차기 지도부부터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것은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일인 거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문제를 삼는 것은 그동안 당원들에게 얘기했던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1인 1표제는 시대정신이며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지난달에 1인 1표제가 부결되었던 의미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해법은 명확합니다.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라는 것으로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 됩니다. 1인 1표제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또 찬성을 했습니다만 이런 토론을 일각에서 해당 행위 운운하면서 입틀막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는 당대표의 뜻도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태까지 1인 1표 관련해서 반대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약 쪽에 대한 고민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게 해당 행위입니까? 박수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행위라고 한 배경이 뭔지 제 간담회 브리핑에 대해서 강덕구 최고위원님께도 제 진위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최고위원님의 실명을 거론한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계셨으면 죄송하다라고 제가 사과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 날선 말들이 막 오가면서 1인 1표제가 어쩌고 내가 뭐 반대를 했어요. 어째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1인 1표제, 그러니까 권리당원 17명에 해당하는 표가 사실상 대의원 1명의 표와 맞먹는다. 이거 1인 1표로 똑같이 좀 맞춰야 된다라는 논의가 민주당에서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사실상 이런 공방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명은 이 친청은 이거 1인 1표제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명 쪽에서는 이거 결국 정청래 대표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반대 분위기가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금 방금 들으신 것처럼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친청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주장하던 DJ도 정책 유불리를 따진 주장인 겁니까? 이거 정청래 대표 연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와 1인 1표를 문제 삼는 건 이건 약속 저버리는 겁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이런 논란 촉발시켜서 당권 투쟁 논란을 만 이건 해당 행위입니다라는 박수현 이 수석 대변인의 얘기에 아까 보신 것처럼 강덕구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설문조사에 이번 전당대회부터 적용이라고 넣으면 되는 건 넣자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당 행위입니까? 내가 하지 말자 그랬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룰 개정 당사자가 곧바로 그 규칙으로 선출되면 이거 셀프 개정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이 친청, 친명, 여기는 비청이라고 좀 표현을 했죠. 친명 쪽에서 이 얘기가 좀 오가면서 굉장히 좀 날선 얘기가 바로 어제 오전까지도 오갔었다라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이거 어제 최고위가 끝나고 바로 열린 당무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볼까요? 1인 1표제. 네. 바로 최고위가 끝나고 당무위가 열렸어요. 그래서 79명 중에 61명 표 결정해서 59명 찬성해서 통과가 됐고 이제 남은 게 권리당원 여론조사 그리고 중앙위 투표가 있고 중앙위 투표에서 되면 이게 확정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어제까지 있었던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게 중앙일보 보시죠. 그리고 나온 얘기가 바로 혹시 반명입니까? 라는 얘기. 여기에 우리 모두 친명, 친청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었다는 건데 신현영 의원님. 지금 오전에 이런 날선 얘기들이 오가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당무위에서 1인 1표제가 통과가 됐어요. 이게 있는 상황에서 만나서 혹시 반명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게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의 또 1인 1표제 통과에 대한 또 반응이야? 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타이밍이 그날 아침에 안건이 이렇게 통과되고 네. 그다음에 또 갈등도 불거졌고 사실 뭐 해당했느냐 아니냐 이러면서 설전도 이루어졌고 네. 지금 최고위원들이 의견도 1인 1표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누구나 다 찬성하지만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하느냐 그리고 이번 정당대회부터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의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 때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냐. 뭐 세간에는 김민석 총리가 또 당대표 그 선거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구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갈등이 점점 확대될 가능성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찬에서 사실 뭐 최고위도 새로 보궐로 들어오고 이제 완전체가 된 이번에 지도부를 화합하는 차원에서 뭔가 포괄적으로 안정시키고 이런 것들이 내부의 갈등으로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됐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인 1표제는 모두 다 찬성합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하는 것과 그러면은 전당대회에 이번에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아직까지는 잔불이 남아있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그리고 중앙위에 가서 표결로 갈 텐데요. 되돌아보면 지난 1인 1표제가 부결됐던 것도 중앙위에서 두 표가 모자르면서 그렇죠. 사실은 적극적인 투표를 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표결 과정에서도 중앙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내부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도 다 됐는데 중앙위에서 투표 차였는데 이번에도 아직 중앙위는 안 왔어요.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오전 당무에서 통과되고 이재명 대통령 혹시 반명이십니까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 거냐. 중앙위에서 어떤 결론으로 또 나올 것이냐라는 여부까지도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유희동 의원 참 아이러니한 게 민주당에서 분명히 친명 반명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반명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그렇죠. 뭐 당신이 지금 이게 현재의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농담이지만 그 단어 하나로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들을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네. 그것들을 정리하면 1인 1표제 논쟁은 겉모습은 당원 주권을 강화해야 된다지만 제가 보기에 속내는 정청래 대표의 연인 욕심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이 맞냐, 그러니까 이 룰을 셀프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친명의 주장이
저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나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당대표 시절에 1인 1표제를 주장을 하셨고 그것이 당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거스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려면 다음번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연임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하시면 이 논란은 그냥 본질적으로 없어지고 말 그대로 정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 당규 개정이 이루어질 텐데 네. 그런 표현은 절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연임 욕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연임을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집권 초기 이재명 정부에게는 굉장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당신은 반명입니까? 라고 샤오미폰을 묻듯이 물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시진핑 주석 앞에서 이거 통신보안 됩니까? 라고 얘기한 거랑 다를 바가 없다. 반명이세요? 라고 면전에 그냥 물어보면 사실 전곡을 훅 찌른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 어제 만찬 이후에 오늘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구비구비마다의 이 상황의 결과를 좀 보면 이게 어떤 의미로 얘기가 된 건지가 알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니다. 단식의 효과, 물음표가 붙었어요. 같이 볼까요? 장동혁 단식 닷새째, 어제가 닷새고 오늘 이제 엿새째죠. 강성보수 결집, 한동훈 제명 강행할 게 좀 유력시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장동혁 대표 오늘로써 단식 이제 엿새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주변에서는 바이탈 사인이 별로 좋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요.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지금 정말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좀 뭔가 좀 하나둘 좀 신호가 좀 안 좋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금 제목에 나오죠. 강성 보수는 결집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단식 5일째입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네. 지금 황교안 대표도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지자인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막 큰절을 하기도 하고 막 품행에서 우는 모습도 지금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보입니다. 근데 일단 요거부터 좀 여쭤보죠. 신현영 의원님. 또 의사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어제 저 상황은 닷새째인 건데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AI한테. 저는 한 끼만 안 먹어도 어지럽지만 단식을 하면 언제가 가장 힘든 거야?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라고 물어봤는데 5일 차쯤이면은 이미 사실 고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초반에 한 2, 3일째에도 네. 고비가 올 수가 있고요. 2, 3일째.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 섭지, 네. 칼로리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 몸의 근육이나 지방으로 에너지를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운도 없고 혈압과 혈당도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몸에 이제 상호 보완 작용으로 네. 그래도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의 그런 기전들이 반대급부로 올라오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하루하루가 사실은 2, 3일부터 해서 4일, 5일, 일주일 되면 정말 더 기운이 없어집니다. 아직까지 장동혁 당대표는 앉아있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은 눈 뜨고 응대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루하루가 가면 이제 앉아있을 힘도 없어요. 그리고 누워 있어야 되고요.
눈도 뜨기 힘들기 때문에 눈도 감고 있고 네. 반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 이제 의식 소실까지 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본인이 만성 질환자거나 뭐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면 더 힘들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견디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곡기를 끊고 있는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와갖고 쓴소리를 하거나 비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도 예전에 필리버스터에서 24시간 동안 버티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한 정신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셨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 3일만 지나면 이미 사실상 이 곡기를 끊으면은 몸에 이 무리가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약간 정신력으로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아주 뭐 막 나쁜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합니다만 하지만 일단 괜히 힘들어하는 게 좀 눈으로도 보이긴 보입니다. 굉장히 약간 눈도 좀 떼꾼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이게 이런 상황 자체가 오히려 지금 약간 플러스 효과로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기 밑줄 좀 같이 볼까요? 네. 이달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108만 3천여 명으로 집계돼서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유이동 의원님, 예. 단식의 효과입니까? 저게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함께 당 시기적인 거다. 예,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지금 뭐 단식을 시작한 지 5, 6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네. 사이에 저렇게 갑자기 숫자가 는다는 것은 뭐 이렇게 증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당대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단식을 한다는 것은 당원들을 내부적으로 결속시키는 데는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제 다녀왔었는데요. 네. 하루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보기에도. 네. 그리고 뭐 예전에 다른 분들 단식할 때 보면 뭐 단식장에서 모두 드시고 뭐 비공개로 하고 출퇴근 단식도 하시고 뭐 이러셨는데 그러면서 20 며칠도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보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공개된 자리에서 물만 이렇게 드시니까 네. 제가 뭐 의학적 상식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봐도 이렇게 눈을 뜨고 몸을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행동이 좀 느려요. 약간.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지금 몸이 힘든 상태에서 꾸역꾸역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사실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어쨌거나 지금 말씀은 뭐 지방선거가 좀 다가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당원이 또 살짝 또 느는 것도 있고 이런저런 좀 효과가 좀 같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당비를 내는 당원이 100만이 넘어섰다라는 소리. 여기에 더해서 어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죠. 여론조사 결과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입니다. 일단 지금 보면 대구 경북 저는 1월 둘째 주 한 주 전에는 45.3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60.6으로 15.3%포인트가 훅 올랐습니다. 부울경은 비슷비슷하게 지금 갔죠. 하지만 18세에서 29세, 지금 20대라고 우리가 통칭 얘기를 하는 요 연령대, 20대 연령대는 35.6에서 48.3까지 뛰었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33.5에서 37로 3.5%포인트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건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제 저희가 여론조사를 또 하나 보여드렸었어요. 그게 뭐냐? 갤럽 조사였습니다. 갤럽 조사 같이 보시죠. 갤럽 조사 어제 말씀드리면서 다 떨어졌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보스터 빠진 TK가 51에서 42로 떨어지고 이 부울경도 35에서 26으로 떨어지고 지금 70대 이상 연령으로 봤을 때 보스터팟이라고 볼 수 있는 70대 이상도 40에 34로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단식 들어가기 전이죠. 13, 14, 15일 조사가 이랬었는데 어제 나온 이 리얼미터 조사는 15, 16, 17, 15, 16인가요? 15, 16일 양일간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단식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어쨌거나 올라간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현영 의원님. 지금 장 대표 단식이 수치로 봤을 때는 국힘 지지율로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 대표 단식 요구의 명분은
쌍특검인 거거든요. 통일기호 특검, 공천원금 특검 이거 합시다라고 얘기한 건데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이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지지율이 TK 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젊은 층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지지층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그런 지지가 결집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이런 단식이 시작될 때만 해도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 당내 그래서 분열, 갈등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상승할 만한 요인들은 별로 국민의힘에서 보이지 않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림 화면에서처럼 엄청난 꽃다발이 오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내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의 내부 결집과 강화 이런 사인들이 하루하루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결국에는 대여 투쟁보다는 내부에서의 본인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결정의 목적이 더 큰 것이고 그게 일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강성, 보수로 대변되는 지역이나 아니면은 그런 연령대에서 조금 더 지지율이 강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반면에 민주당에서의 최근의 이슈들은 김병기 의원의 문제 그리고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일부에서는 실망을 계속 가져다 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변화에 그런 반영될 수 있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올라간 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오른 건 아니지 않느냐. 포인트 원래 지지했었던 층이 더 많이 지지를 하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상 민주당 자체적으로도 지금 뭔가 안 좋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겹쳐져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는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위기 자체가 결론적으로 아까 국민일보 다시 한번 볼까요? 결론적으로 이런 수치들을 봤을 때 장 대표는 한동훈 제명을 강행하는 게 좀 유력한 흐름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유희동 의원님. 지금 국민들과 특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부분이 이 당내 갈등 요소가 크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봤지만요. 갤럽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최고위에서 제명을 하기 전까지의 네. 조사였고요. 근데 제명 결정을 유보를 하면서 또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단식의 효과로 인해서 결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한간에서는 뭐 부족하지 않다 뭐 이렇게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한동훈 대표도 사과, 유감의 뜻을 충분히 표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여지면서 이제 당이 좀 당내 갈등을 좀 접고 대여 투쟁의 길에 나서는 것 아니냐 하는 마음도 함께 모여 있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시기도 그렇고 명분도 그렇고 저는 조금 명분이 시기가 조금 앞섰으면 어땠을까 2차 종합특검을 통과시키는 그 시기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단식을 시작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명분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파괴력을 가지려면 당내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당내 분란을 극복하고 하나로 됐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타이밍이 빨랐더라면 더 좋았겠다. 지금의 이런 상황들 일단 결집의 효과는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인 건데 본인도 지금 단식 4일차, 단식 5일차, 연일 꽃을 얘기를 하면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꽃 앞에 놓인 게 뭐냐. 동서화합이라는 바로 이 글귀입니다. 동서화합. 근데 선역서가 아니죠. 선역서가 아니라 용서할 서예요. 그래서 이거 한동훈 전 대표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려던 찰나에 조광한 최고위원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기는 변화의 첫걸음은 동서화합입니다. 평생 간직할 만한 딱 한 가지 가르침이 있다면 공자께서는 망설임 없이 서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서는 같을 여자와 마음 심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공감은 그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입니다. 장동혁의 동과 장동혁의 시선에서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는 서와 함께 동서화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지금 조광환 최고위원의 설명은 이거예요. 용서할 서로 보지 말고 지금 요 두 개로 좀 나눠 좀 봐라. 용서할 서란 요 글자 자체가 같을 여자의 마음심이다. 장동혁 대표랑 같은 마음으로 좀 지지를 해주세요. 성원 부탁드립니다. 라는 취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유이동 의원님. 네. 진짜 한동훈 전 대표한테 보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건지 장 대표 뜻은 그 뜻인데 주변에서 또 이게 사실 이 뜻입니다. 라고 또 다르게 말리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뭐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네.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조광환 최고께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맥락을 살펴보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또 정당이라는 것이 마음 같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으는 작업이고 그 중심에는 당대표가 있으니까 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최대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지금 조광환 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이죠. 근데 조광환 최고가 어제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난과 비판의 말을 또 최고위에서 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정말 만날 수 없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해운 없는 이해운 청문회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이해운은 앉아보지도 못한 이해운 청문회였다라는 거죠. 어제 오전 10시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늘 오전 10시에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 열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열리긴 열렸는데 이걸 열렸다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해운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하여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원장님의 방망이 두들기였어요. 여러 가지 쏟아지는 의혹이 돼서 궁금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저는 충족시키고 싶어요. 그게 제대로 소명이 안 된다면 그 문턱을 못 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장 자체를 아예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혹시 여기 와서 뭔가 해명이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그런 것입니까? 박홍근 위원장님께서 뭐 그렇게 막 열을 내서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2187건을 요구했는데 15%만 제출돼서 아마 역대 청문회 기록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른 청문회와 비교해도 매우 낮을 것입니다. 자료를 받고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주시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해야지 인사청문회가 맹탕 껍데기 언론에 나온 의혹을 제기하고 후보자는 뭐 그런 일 없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지 말아요. 그러지 말아요. 그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사람을 말이지 왜 후보를 세워? 그런 사람을 왜 이재명에서 데리고 가? 네. 볼까요? 이해운은 없고 여야 충돌만 있었다라는 거죠. 여야 간 충돌. 그 가운데 이해운 후보는 정작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조금 전 저희가 들은 얘기. 동아일보 같이 볼까요? 국힘 이해운 3번 공천. 면죄부 안 돼. 검증 못한 채 말싸움만 있었다. 이게 바로 지금 여야 충돌의 상황이었다. 본질이었다라는 건데 이창근 위원님. 아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20년 동안 함께 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래요? 국민의힘에서 3번이나 공천 줬는데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겁니까? 라는 게 또 민주당의 얘기예요. 공천 시스템의 누라고 네. 그리고 장관 후보를 지명할 때 인사검증 시스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이더라도 장관 인사 청문을 앞두고 자기 검증 보고서를 쓰는 것은 국민의힘에 지난번 2024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도 민주당도 사실은 이해운 후보의 거짓말에 속은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기 인사 검증 보고서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투기 사실 있냐 없냐. 그리고 자녀의 어떤 취업이나 병역과 관련해서 비리가 있냐 없냐.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다 없다고 했겠죠. 국민의힘도 지난 2024년도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설사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실한 공천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관 후보 지명의 면제부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검증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운 후보의 말만 믿고 지금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는 해명도 다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자료는 제출했다고 본인은 주장하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이유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가 대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아파트 부정청약, 그다음에 투기, 자녀의 취업, 아빠 찬스, 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고 정말 통합 인사라면은 왜 이해운 후보에 매몰이 됩니까? 이해운 후보가 뭐라고? 오히려 더 나은 후보를 내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공천 시스템과 그 사이 바뀐 장관 후보자의 이 추천 방식이나 이 시스템이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바뀐 지금 현재의 장관 후보자의 뭐 자기 이 서약서 등등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과거에는 체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잘못이 지금 드러난 거다라는 얘기거든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뭐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과 임명직 국무위원에 대한 검증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연수를 봅시다. 이해운 후보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직 후보자가 돼서 검증을 하지만 저는 의원을 3선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 당에서 또 지역위원장을 2번 했으니까 총 한 20년 가까이를 어떠면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활동을 한 거예요. 그 20년의 무게 동안 검증이 안 됐어요. 결국에는 이 세월을 보세요. 이런 분이 20년을 품고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증 시스템이 다르니까 이거는 좀 뭐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이해운 후보를 국민의힘이 공격할 때 이거 노수 침뱉기다. 본인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 데리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늘 앞장 세워서 경제 전문가라고 하면서 뭔가 국민들을 호소했던 사람을 이제 와서 좀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의 의미로서 쓴다고 하면 사실 그냥 좀 속내는 괘씸하더라도 해주는 거 좋은데 실컷 공격해놓고 청문회 한다니까 어깃장 놓는 거. 이건 또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어떤 느낌이냐면 네. 조직폭력배 같은 거예요. 조직이 들어올 때는 쉬웠으나 나갈 때는 손가락을 자르고 나가라.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보내겠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식의 어떤 행태를 보이는 것들 굉장히 국민들이 수준 낮게 볼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이건 짧게 좀 들어보죠. 조폭처럼 좀 나갈 땐 맘대로 못 나가, 뭐 어디 하나 뭐 내놓고 나가, 뭐 이런 거랑 다를 바가 뭐 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해운 네. 후보를 처음부터 반대를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지도부나 이런 쪽에서는 당황스럽기 때문에 배신자, 그래서 제명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거는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검증을 못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 잘못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은 그냥 단순히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사퇴한 강선우 의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면죄부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사실상 지금 저희가 이 여야의 말싸움을 좀 봤죠. 이 여야 말싸움만 하고 바로 80분 만에 정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운 후보자는 사진 하나 같이 볼까요? 계속 옆방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대기를 하고 시간은 흐르고 밥때도 돌아오고 그래서 옆방에서 기다리다가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는 이런 모습이 지금 같이 보인 건데 이해운 후보자 계속 이건 사실 지금 점심을 먹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제 오후 6시가 거의 다 된 시각 이해운 후보자가 나타나서 기자들이 직접 가서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보고 오시죠.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소명 드릴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린 자료들을 또 달라 그러시는데 저희가 드린 자료 다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또 달라 그러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단하는 것은 국회가 저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는 집에 가는 건가 해서 막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집에 가는 건 아니고 잠깐 요 앞에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한 20분이 넘어서 한 23분쯤 돼서 그제서야 퇴청을 했는데 퇴청할 때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계속 지금 집에 가시는 거예요? 왜 계속 기다리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는 청문회 기회를 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젠 정말 다 퇴근하셔서 더 기다려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퇴청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뭐라고 물었느냐. 여전히 사퇴 아니고 청문회 임한다는 생각이십니까? 국민이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으실까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내일도, 이게 오늘인 거죠. 오늘도 그럼 청문회 이거 와서 대기하실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내일 간사간 합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근 의원님. 지금 현재 민주당은 하자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없어서 이 미비해서 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이 오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까지 채택이 안 되면 사실상 이건 이제 청문 보고서는 이제 물 건너 가는 상황인 건데 오늘 열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당초 청문회 개최의 어떤 조건이 성실한 자료 제출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사실 충분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청문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물론 인사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열린 다음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야가 함께 부적격 채택 보고서를 선정한다면은 대통령도 부담이 없고 부적격이니까 여야가 함께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좋은 거예요. 네. 하지만 함께 청문회를 통합으로 개최하는 건 사실 불가능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해훈 후보의 어제 말에 네. 답이 있는데 본인이 국회 역할을 주장하기 전에 인사검증 대상 후보자로서 본인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게 자료 제출이에요. 근데 본인의 의무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국회 역할을 얘기한다?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 상상이 갑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자료 제출이 문제인 건데 근데 이게 서정빈 변호사님 항상 청문회 때마다 자료 제출을 했니 안 했냐 논란이긴 하거든요. 이거 법으로는 딱히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단 자료 제출 일부에 대해서도 이제 네.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 나머지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이제 강제를 할 만한 그런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료 제출의 그런 분량이라든가 혹은 요구 수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법률로 의해서 따져볼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해법으로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료 제출을 전혀 한 건도 안 하고 0건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배째라 이게 아닌 상황에서야 일부 제출하고 뭐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법으로 어떻게 의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오늘까지 청문회가 안 열린다. 그러면 이제 이 공이 어디로 가느냐.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이해운 없이 청문회 90분 고성 오가다 불발. 야, 공은 대통령한테. 국민의힘은 우리는 끝까지 청문회 안 열 거야.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 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청와대의 의중이다라는 건데 김남준 대변인이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하나하나가 어느 것 하나 뭐 가볍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다만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사 과정을 제가 샅샅이 알기 어렵고 사실 인사 과정을 제가 알아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본인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혹 어느 하나하나가 가볍게 볼 수 없다. 결국 본인이 설명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겠습니다. 한겨레 3면이에요. 청와대 이해운 임명 논하긴 일러.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이거는 청와대도 아직 뭔가 약간 이 중립 기여 지금 놓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편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 밑줄. 청와대는 다만 현재로선 임명을 철회할 이유는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나 비판이 후보 지명을 철회할 만큼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럼 임명입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 인사권이기 때문에 뭐 고심을 하겠죠.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참 그 전략을 잘 못 쓴다. 하수예요, 하수. 결국에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선택을 대통령 청와대에서 하세요. 이러면 청와대는 한결 더 가뿐하게 임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이거를 여론을 악화시키고 국민들이 봐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면 청와대가 아무리 임명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이해운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이 녹록지 않고 저도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떨어지긴 하는데 정치적으로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해운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읍소를 했다고 했던 언론 보도. 읍소 전략이 통했나? 살려주려고 아예 청문회를 안 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청와대는 큰 부담은 없다. 다만 국민 여론을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공이 사실상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럼 정말 공은 청와대로 가게 되는 거죠. 청와대의 결정이 궁금해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노벨상 안 줘서 누군지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네, 누구 얘기냐? 기사 보시죠. 트럼프 노벨 평화상 안 줘서 내가 그린란드를 좀 통제 좀 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린란드 왜 욕심내는 거야? 이거 뭐 돈이 되는 그런 땅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유가 알고 보니까 이거였더라라는 겁니다. 에이 설마 이게 진짜 이유겠어? 제목을 이렇게 뽑은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이걸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르웨이 총리한테 쓴 편지예요. 보면 뭐라고 했느냐. Dear 조나스 이 총리한테 썼습니다. 8건 이상의 전쟁을 막았음에도 나한테 노벨 평화상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걸 고려할 때 더 이상 순수하게 평화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난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평화는 최우선 과제겠지만 이제 미국에 뭐가 좋고 옳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덴마크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그 땅을 보호할 수 없고 그들이 왜 소유권을 주장하는지 난 모르겠네요. 문서로 된 근거도 없고 단지 수백 년 전 배가 그곳에 상륙했다는 주장뿐인데 우리도 그 땅에 배 타고 상륙한 적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나토 창설 이후 그 누구보다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고 이제 나토는 미국을 위해 뭘 나토가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린란드를 완전히 장악하지 않는 한 세계는 안전하지 않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가 그린란드를 완전히 장악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쯤 되면 이 편지 진짜야? 가짜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언론이 물어봤어요. 노르웨이 총리한테. 이거 진짜 쓴 거 맞아요?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느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받은 메시지가 맞다라고 확인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노벨상은 독립적인 노벨위원회가 수여하는 거지 노르웨이 정부가 수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도 답을 했어요. 라는 거예요. 네. 이게 대체 서영주 대변인님 무슨 일입니까? 참 민망하네요. 저런 생각을 가진 그리고 이런 노벨상을 안 줘서 그린란드에 대한 평화를 지켜주지 않겠다. 사실 미국 대통령 하면 어떤 그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준이 좀 낮지요. 그런 생각들을 다 할 거예요. 만약에 이 트럼프의 메시지를 초등학생들이 본다면,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데?
밥 안 주니까 난 공부 안 해. 나 장난감 안 사주면 나 땡깡 피울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안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좀 네. 죄송한 말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트럼프가 이 노벨상이 굉장히 타고 싶었다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노벨상을 그냥 뺏어오는 게 낫지 않을까. 힘으로.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네. 참 어처구니 없는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생각이다. 근데 이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EU라든지 국제사회에서 트럼프를 바라보는 수준이 딱 노벨상 안 줘서 그린란드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면서 아니 법이 있는데 국제법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이게 서정민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편지가 노벨 평화상 안 줘서 그걸 고려할 때 내가 그린란드를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본인이 쓴 거가 또 맞다고 지금 확인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노르웨이 정부나 혹은 노벨 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소송이나 뭐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기존에 네. 우리가 뭐 존중돼야 된다라고 봤던 그런 국제 질서 혹은 국제 법들이 지금 와서는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상황이긴 합니다. 네. 물론 지금 이런 편지를 썼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뭐 국제법상 이것을 제재하거나 혹은 뭐 규탄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뭐 실제로 그런 절차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지켜질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씁쓸한 현실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켜지겠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네. 사실 이 얘기에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노벨 평화상 때문에 그린란드를라는 거잖아요. 베선트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직접 들어보시죠.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e president's letter to Norway, and I think it's a complete canard that the president would be doing this because of the Nobel Prize. The president is looking at Greenland as a strategic asset for the United States. We are not going to outsource our hemispheric security to anyone else.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공천원금 1억 직접 받으셨습니까? 네, 돈 받고 김경 공천에 도움 준 사실 있으십니까? 그건 누가 먼저 제안하셨을까요? 네. 지금 방금 베선트 장관에서 갑자기 강선 의원이 등장을 했어라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 9시에 지금 공천원금 1억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 의원이 경찰 조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시 조사니까 지금 즈음에서 8시 57분이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출석을 한 건데 앞부분 사실 못 들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나는 무고, 난 좀 억울하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들어간 걸로 지금 보입니다. 뭐 조사를 잘 받겠다, 나는 이 돈을 받지 않고 즉시 돌려줬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오늘 경찰 조사에서 많은 얘기가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 일을 하다 저희 좀 넘어갔죠.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때문에 이랬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이 있습니다. 왜? 받았거든요. 누구한테 받았는지 같이 보실까요? This gave the medal of the Nobel Peace Prize as a recognition for his unique commitment with our freedom. Well, she offered it to me. I thought it was very nice. She said, you know, you've ended 8 wars, and nobody deserves this prize more than in history than you do. And I thought it was a very nice gesture. And by the way, I think she's a very fine woman, and we'll be talking again. 네, 보셨죠. 노벨 평화상을 받은 베네수엘라의 마차도가 와서 내가 받은 상인데 줄게요 하고 직접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받고 난 다음에 마차도를 만나 큰 영광입니다. 마차도가 나한테 노벨 평화상, 이게 가품이 아니라 진품이에요. 진짜 본인이 받은 진품을 그대로 상을 주고 갔거든요. 그래서 상호 존중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라고 본인 SNS에 또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베선트 이창근 위원님, 베선트 장관은 아니에요. 아유 무슨 노벨 평화상 때문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보기에는 받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모습처럼. 이것 때문인가? 본인 또 그 썼다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1기 때 그린란드 문제와 노벨 평화상 두 개 다 모두 다 집착한 과제예요. 당시에도 노벨 평화상을 원했고 이번에도 또 원했고 당시에도 그린란드를 원했고 이번에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하나의 정치적인 수사로 노벨 평화상과 결부지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생떼로도 보입니다. 네. 하지만 더 고도의 전략이 미국은 숨어 있다는 것이 1기 때 사실 실현하지 못했던 과제들을 2기 때 하나하나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미 관세 전쟁, 미국의 압승으로 끝났다고 해도 무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린란드도 마찬가지 미국은 관세 전쟁을 통해서 경제 안보의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이제는 힘의 균형의 논리에 의해서 그린란드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돼요. 노벨 평화상은 본인도 알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전쟁을 끝냈다고 주장하더라도 노벨 평화위원회가 왜 트럼프가 수상자가 안 되는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평화에 기여한 거는 동의하지만 구조적으로 안착을 시키지 못했다. 네. 그리고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규범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적했거든요. 본인도 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1기 과제 이루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수단 그리고 본인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고도의 전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왜 못하는지 알 거예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알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열심히 그린란드 땅 가지고 오려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덴마크에 대해서 뭐 개썰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약간 자극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잠깐 들어보실까요? And the problem is there's not a thing that Denmark can do about it if Russia or China wants to occupy Greenland. But there's everything we can do. You found that out last week with Venezuela. I can't rely on Denmark being able to fend themselves off. They were talking about they put an extra dog, and they were serious about this. They put an extra dog sled there. 네, 불과 며칠 전에 한 얘기죠. 지난 14일 날 했었던 얘기인 건데 지금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이렇게 안전하게 좀 안보적으로 이게 이 자치령으로 할 만한 그럴 자격이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지키겠다 그러면서 개썰매를 지금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그린란드가 어떻게 했느냐? 이 개썰매 경주가 사실 계속 그린란드에서 열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월에 있을 개썰매 경주에 그린란드 특사가 초청이 됐습니다. 근데 누가 초청한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개썰매 협회에서 이거 누가 초청했어? 도저히 용납 못해. 내가 조사해볼 거야. 알아봤더니 한 여행사가 그래도 그린란드 특사니까 하고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결국 초청을 철회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서영주 대변인님. 처음에는 무슨 인당 뭐 1억 얼마 한 2억 가까이 좀 돈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린란드 땅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나왔었는데 이 분위기는 몇 억을 줘도 뭐 10억 100억을 줘도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베네수엘라 건을 지금 언급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게 뭐냐면 사실상 조금 위협을 하는 것 같아요. 국가를 상대로. 저는 이게 과연 언제까지 트럼프의 어떤 이런 힘의 논리가 국제사회를 지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나 사실 뭐 상호 존중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본인이 하고 싶으면 힘을 길러 너네들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그 경제적인 부분으로 풀 수 있는 상황보다는 네. 일단은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전체적인 감정적인 대립으로 지금 치닫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트럼프식 어떤 그 협상의 방법 일순이 있어요. 거칠게 가고 풀어주고. 근데 저는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덴마크는 상당히 불쾌해서 뭘 하더라도 이제는 마음을 다줄 수 있겠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미 강을 좀 건넌 것 같다. 이런 방법이라고 한다면 마음으로 얻는 건 일단 포기하고 뭐 무력은 모르겠는데 마음으로 얻는 건 일단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단순히 덴마크만의 문제인 거냐? 덴마크 주변의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 기사 같이 볼까요? 동아 오면 EU 무역 바주카 포검토 미
막을 전술핵 축소 꺼낼 수도 있다.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라고 얘기되는 이 ICI라고 하죠. 이 대응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 이 무역 바주카포가 뭐냐?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아예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거. 요기 좀 같이 볼까요?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일명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고 부과 대상 국가 기업의 EU 내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통상 위협 대응 조치 발동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미국 기업 혹은 미국 제품 유럽에서 발 디딜 수 없어라는 취지의 움직임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서정민 변호사님. 아까 사실 이게 법이 있어도 뭐 실효가 있을까요? 했는데 요 조치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건 역시도 물론 가능한 그런 수단이다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결국에는 뭐 가중 다수결을 통해서 회원국들의 그런 투표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실질적으로 미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는 보여집니다만, 다만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컨대 뭐 이전에도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상국들이 뭐 WTO와 같은 그런 제소 방법도 사실 검토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뭐 의결이나 표결까지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좀 미지수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서 변호사님 생각보다 좀 비관적이신 걸로 그래서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것도 사실 글쎄 될까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 지금 이게 일단 뭐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를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기는 미국은 전술 핵 축소하는 카드를 또 꺼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창근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네. 왜냐하면은 이제 경제와 안보가 같이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만약에 EU가 그러한 미국 기업의 EU 내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을 때 그리고 또 지금 부과하겠다고 하는 관세 보복 약 159조 원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경제 규모의 차이고 양국의 수출입의 차이예요. 뭐냐면은 미국이 EU로 수출하는 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510조 정도 돼요. 하지만 EU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거의 800조 가까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규모는 EU 기준으로 봤을 때는 EU 전체 경제의 약 2.7%를 차지해요. 네. 그렇다면 EU가 만약에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거는 EU가 더 심하거든요. 그런데 EU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실현되기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실제 안보 조치를 한다면은 러시아 위협이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이 비관적이신 게 아니라 그게 제대로 본 시각인 것으로 지금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지금 트럼프를 막을 사람이 그럼 전 세계에 없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